많이들 알고 계신 사건이지만 강호순 사건은 저기 어떤 사건이었는지. 2006년 12월 20일 무렵부터 네. 연쇄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죠. 그래서 2009년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된 데 이어서 수원의 30대 여성도 보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는 모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네. 뉴스에서 막 실종 신고가 계속 나오고 이 지역이 위험하다, 경찰들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도 계속 실종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목격된 장소들의 버스 정류장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봤더니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근데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제 차 타세요. 저기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를 이용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거예요. 같은 길이면 태워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이 피해자를 자기한테 유인해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화려한 이런 그 수법을 이용해서 마지못해서 타게끔 만들어서 그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진화된 이런 범죄. 보통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배려를 이용한 범죄죠. 지금은 버스가 뭐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온다가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작정 나가면 뭐 20-30분씩 추운 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추우니까 누가 누구 차를 탔는지도 관심도 없고. 네. 유영철과 정남규는 2000년대 초반에 막 찾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침입하고 뭐 또 따라다니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의 통제 안에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으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것이 강호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네. 네. 아마 그때 뉴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호순이가 체포되기 전에 가발을 쓰고 노란 이런 뭐 옷을 입고 네. 현금 인출기에서 네.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네 시간 후에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의 방향이 대중교통으로 왔느냐, 뭐 걸어왔느냐, 네. 자기 차를 타고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차 타고 가더라, 뭐 뛰어가더라, 뭐 택시 타고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진술이 나왔는데 그때 한 학생이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다가 강호순이하고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어떤 충격과 이벤트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막 가발 같은 거 쓰고 가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자기 차를 시동을 걸더니 타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체면 수사를 했는데 체면 상태에서 승용차가 아니고요. 차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뿔이 있어요. 이게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네요. 그래서 이제 택시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참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진술이 바뀌어서 네.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면 본 장면도 기억을 해내고 같이 보는 다른 목격자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인근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봤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학원 버스 기사 아저씨들 서너 명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근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봤느냐. 봤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길래 참 저런 사람이 밤늦게 어딜 돌아다니나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강호순이가 그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애초에 수사 방향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수사가 빨리 전개가 됐던 것도 있죠. 경찰은 여대생이 사라진 군포 보건소와 현금이 인출된 안산 성포동 농협 일대에 있는 300여 개의 CCTV를 찾아냈고 사건 당일 찍힌 차량 소유주 7천여 명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여대생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조수석 밑에 의자 밑에서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딱 찍혔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포착을 했는데 그 차가 강호순이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1차 면접 조사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내 차가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른 것 같다.
그 말이 결국은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범인이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진짜 오만해지고 약간 분별력이 없어졌군요. 아주 오만하고요. 그런 아주 불쾌한 감정이죠.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기 통제에 굉장히 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자기도 통제를 잘하고 특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도 그 첫 장면에서 처음 만날 때 0.1초 사이에 심부름을 할 뻔했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하려면 물이라도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물 가지러 가거든요.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0.1초 사이에 아차 얘가 사이코패스였구나.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나는 지금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 그렇게 먼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한 의사 표현을 했죠. 그 이제 일부 자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투입이 돼서 자백을 하기 위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손을 이렇게 탁자를 치면서 나하고 이럴 시간에 DNA라도 하나 더 찾는 게 빠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찾고 있어. 며칠 걸릴 텐데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막 나도 너 막 통제하고 막 이런 치열한 기싸움이 기싸움. 느껴지네요. 이미 뭐 벌을 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는 네. 없는 거죠.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다들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다 살아가면 누구나 좀 약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건데 특히 범죄 상황에 있어서는 강호순과 이춘재가 결이 상당히 비슷한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그 결박이 갖는 의미는 네. 피해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최대한의 나의 모든 환상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성취하겠다라는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해요. 그래서 이춘재도 결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그런데 이춘재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8차 사건에 억울한 분이 네, 이제 네. 밝혀졌잖아요. 네. 결박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그 당시 수사에서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그너처가.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춘재 사건도 9차 사건에 보면 결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8차에서 실패한 자기의 시그너처를 다음 사건에서 더 드러내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유영철 정남규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강호순은 오히려 뭐 좀 지배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았고 아주 오만하고요. 생물들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시신을 또 처리해야 되고 그걸 감춰야 되고 계속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유영철을 제가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처음 만나서 하루 동안 면담을 했는데 사실 더 잔혹한 얘기가 많거든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피해자에 대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앞으로 평범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참 그런 자들이죠. 자, 강호순 이후에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 이유를 뭘로? 저는 연쇄살인범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빨리 체포가 된다라고 보는데 소위 N번방이라고 하는 이제 성착취물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강호순보다 훨씬 더 진화된 연쇄살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번방 소위 그 조주빈의 피해 여성들은 약점을 잡혀갖고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았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게 만들고 범인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돈을 또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된 연쇄살인의 개념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 이미 다크웹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도 추적받지 않고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범죄 인프라는 구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 경찰이 사이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정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또 우리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법대에 들어간 게 25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아, 않아야 네네네네. 된다. 국가 공권력이 막 함부로 사람을 하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제한하고 막 그런 데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법대 가면 배운 게 맨날 그런 거였어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나쁜 그 엄벌. 네, 엄벌을 해야 되고 그 조두순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가 2010년에 유기징역 원칙 상한이 이제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가중하면 이제 25년에서 50년으로 더블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좋아졌다는 증거겠죠, 오히려. 근데 강호순 사건이나 막 정말 묻지마 범죄나 이런 범죄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느끼는 건 어쨌든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그 방법을 이제 계속 뭐 모색해 나가야 되겠죠. 엄여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에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4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여인은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 2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여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2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지가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2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녀이는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 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여기에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5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이도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자기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2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의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에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여인 사건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 초창기의 사건이었는데 2000년 10월 25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한 명이 미수예진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썼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어제 검거된 이웃마을 30대 남자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흉기와 노끈을 소지한 채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아, 그러면은 무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의문스러웠죠. 출장을 가서 이제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현조차도 지금 이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이어가면서 끝없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행동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끝없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기고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결국은 범죄 행동에서 그렇게 표출되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공개수배입니다. 공개수배. 네. 간혹 몽타주만 있는 경우에도 그냥 수배를 하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한테 빨리 알려서 수사를 전개하게 되는 이 과정이 공개수배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9살 신창원 씨가 없어진 사실이 순찰 도중 발견됐습니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다녔던 그를 검거한 것은 한 통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무슨 실태를 보이신데요? 신창원 지사람으로 불난 사람이 맞다고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연수가 오늘 낮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 공개 수배로 전환된 지 17일 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 수사에 그 여러 공개 수배로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5년에 발생한 소위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김일곤이라는 자에 의한 살인 사건입니다. 범인이 전국을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심지어 피해자를 싣고 서울 시내를 통과를 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지금 시신이 실려 있는 차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인근 골목길로 접어든 이 김일곤은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 차에 불을 지르고 간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차를 열어보니까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죠. 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불안한 듯 멈칫하며 주차장을 나섭니다. 남성이 주차장을 떠난 뒤 차량 트렁크에서 갑자기 불이 났고 소방당국이 불을 끄는 도중 차량 트렁크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시신이 놓여있는 어떤 그 밑에 피해 여성의 가방이 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꺼내서 이제 내용물을 보니까 이 사망한 여성의 지인이 보낸 사적인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김일곤을 확보를 해요. 원래 납치하고 살해할 목적이었을까요? 왜 죽이까지 했을까요? 살해한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김일곤은 이제 이 사건, 지금 이 살인 사건이 나기 4개월 전에 자신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어떤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이제 시시비비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그 당사자, 복수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노래방을 하는 업주였었는데 찾아갈 때 칼을 소지하고 가요. 근데 막상 갔더니 상대방이 칼을 꺼냈는데도 칼을 들고 덤벼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자존심에 심각한 지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황당하게도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속여서 취업하게 만들고 환심을 사서 유인하겠다. 사실 이 범죄의 특이성은 당사자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사람의 도구로 지금 누군가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은 정말 이상한 형태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벌어졌던 김일곤의 행동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전과가 22범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고 부르지르고 간 행위만 보더라도 럭비공 같은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너무나 충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3일 동안 수사를 하는 동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혼자 숨어 있는 것이 일주일 열흘이 굉장히 참기 힘들 것이다. 뭐 편의점 누구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좀 절박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은 공개 수배를 하고 나서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요. 최근 서울 성동구에서 일어난 일명 트렁크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 김일곤은 지난 11일 여성 주모 씨를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실어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결국은 나타납니다. 김일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요. 한 동물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동물 마취제를 달라고 해요. 이제 자기 복수의 대상에 이제 마취하고 뭐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런 계획이겠죠. 여기까지도 어설퍼요. 네. 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눈치가 이상하니까 이 간호사가 얼른 112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 소리를 듣고 이제 김일곤은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도망을 가서 길을 가던 중에 출동을 하던 경찰이 발견을 합니다. 김일곤의 모습과 갖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로를 그냥 달려가서 김일곤 체포를 합니다. 경찰 검문을 받던 남성이 갑자기 도망치려 합니다. 급기야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꺼내 들고 휘두릅니다. 제압당할 듯 당할 듯 계속 저항하던 이 남성은 지나가던 시민이 가세에 흉기를 뺏은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바로 트렁크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를 일단 들여보냈어요. 면담 조사실로 들여보냈는데 아주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마주 앉아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말하지 않는 기싸움? 뭐 이런 거죠. 자, 그때부터 갑자기 눈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눈을 위로 올리고 나는 봐야지 이제 이런 태도로 이 면담을 시작을 했었죠.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아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요. 끝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편집증적인 성향. 살인을 저질러야 될 대상자들을 조목조목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불친절을 해줬던 간호사, 내가 판결을 받을 때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 이름과 집 주소가 다 적혀 있었어요. 집 주소? 그래서 형사.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돈 주면 다 돼. 아마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송치되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도 억울하다라고 고함을 치고요. 김일곤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버럭 화를 냈고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범행 동기를 묻자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김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 판단이 옳으냐며 항의했다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2017년 3월 멕시코 누군가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멕시코 전역을 발칵 뒤집어놨는데요. 아하! 이 뭐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네. 이거 신체 일부 아닙니까? 병원 같은데 그 뭐 해부할 때 뭐 모형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의 정체는 뭘까요? 멕시코 몬테레이에 있는 한 병원의 레지던트 안나와 캐롤라이나는 발 절단 수술에 들어간 뒤 무사히 수술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빠, 내가 수술한 첫 발이에요. 사진이 충격적이라면 죄송해요. 레지던트 캐롤라이나는요, 첫 수술을 자축이라도 하듯 환자의 절단된 발을 들고 찍은 기념사진과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아니, 저건 좀 너무 잔인한데? 너무 철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무개념 인증샷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요. 과거 위로 보이는 장기를 들고 역시나 미소를 띤 채 찍은 사진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체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수술까지 받은 그 환자는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저는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병원 의사들의 무개념 인증샷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가 이 정도라니라며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빗발쳤고요. 사람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병원 측에서는요. 환자 인권이 짓밟힌 것에 대해 사과를 전합니다. 무리를 빚은 의사는 해고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존중은 안중에도 없었던 의사들. 부디 지금이라도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달았길 바랍니다. 2014년 11월 4일 새벽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한 요양병원. 당시 당직이었던 직원 이마이 하야토는요. 졸음을 쫓을 겸 요양원을 나와 주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왜 사람이 쓰러져 있지? 1층 정원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이마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조사 결과 사망자는 요양원 4층에서 지내던 87세 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사인이 뭔지가 궁금하네요. 이 추락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 4층 베란다에서 또 86세 여성이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약 3주 뒤에는 6층에서 96세 여성이 추락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거든요. 게다가 세 노인이 뛰어내린 베란다에는 약 120cm의 난간이 있었는데요. 8, 90대 노인이 자력으로 넘기에는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타살로 추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경찰이 이 연쇄 추락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한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바로 요양원 직원. 어머. 이마이 하야토였습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 신고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은요, 세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모두 근무했던 유일한 당직자가 이마이여서 노인들의 추락사에 관련이 있는지 추궁을 했는데요. 그러자 경찰은요, 세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모두 근무했던 유일한 당직자가 이마이여서 노인들의 추락사에 관련이 있는지 추궁을 했는데요. 그러자 그 영감 손이 많이 가는 노인네였어요. 그래서 베란다로 불러서 던졌어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요.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설명한 이마이. 그러니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기 귀찮게 했다고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와, 이게 정말 제정신인 사람으로 귀찮아서 던졌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2018년 1월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3명의 노인을 연속 살인한 요양원 직원 이마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뭐야? 갑자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마이. 왜? 그러나 2018년 3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그동안의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고 앞으로 갱생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더 지켜야 할 이들의 엽기 행각, 자신들이 지은 죄를 부디 똑똑히 깨닫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브라질 전역에 충격을 안긴 소식. 현대판 노예 여성 구조, 사람을 가둔 악마들. 한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노동 착취를 당한 여성이 구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무려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당시 39세였던 여성 헬레나는 소니아 가족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 이후 2001년부터는 입주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사모님 밀린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따위로 일하고 돈? 사람이 어찌 그리 뻔뻔해? 여기니까 일하고 있는 줄 알아? 한 번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헬레나. 게다가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 감사해라. 딴 데 가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할 거다. 라며 가사 도우미 헬레나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며 가혹한 노동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게 이렇게 당하고 산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22년이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하다. 한 사람의 거의 인생을 그렇죠.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도대체 왜 안 도망가고 저렇게 당하고 있나? 22년 짧은 세월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진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정서적인 학대를 하면서 너는 여기밖에 있을 데가 없다라고 세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가 무섭죠. 그리고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부터는 헬레나를 아예 창고로 내쫓기까지 했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요. 화장실도 없어 겨우 양동이로 대소변을 해결했다는 헬레나. 끔찍하다.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짓을 합니까? 진짜 가슴 아픈 게 시간인 것 같아. 돌아오지 않잖아. 22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말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산 헬레나. 그런데 뒤늦게 이 참혹한 실상을 한 이웃들이 신고를 해서 헬레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일이 알려진 뒤에 헬레나를 학대한 가족 중 한 명이 유명 뷰티 기업의 경영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요. 사람들은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기업 경영이라니 라며 맹비난을 퍼붓다고 합니다. 진짜 인면수심이네요. 자, 이외에 브라질 사법당국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노예제도입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소니아 가족을 상대로 100만 헤알,
약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제서라도 좀 그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뭐 다치게 하고 그러는 것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리고도 죄책감조차 없으면은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2014년 11월 1일 새벽 홍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죠? 지금 우리 집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신고자는 영국 국적의 29세 남성 루릭 저팅이었습니다. 경찰은 저팅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팅의 집 곳곳에 피가 튀어 있었고요. 한 여성이 목과 둔부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그녀는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저팅의 아파트 난간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는데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했고 그가 마약에 취해 두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체포하는데요. 수사 결과 저팅이 매춘부였던 여성 2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며칠 동안 성고문을 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팅의 살인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저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저팅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배려심도 깊었었는데. 저게 무서운 거야, 저게. 아무도 의심을 안 하잖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였구나. 저팅은 영국 명문대를 졸업한 뒤 2013년부터 미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B의 홍콩 지사에서 근무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이게 뭐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엘리트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로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악마였던 거 너무 충격적이네요. 수사를 하면서 그의 끔찍한 기행들이 속속 발견됐는데요.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쓰는 자동 회신 메일에 나는 사무실에 없으니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라 라며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칭하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영상도 발견됐는데요. 내 이름은 루릭 저팅이다. 난 5분 전에 살인을 했지. 살인마 저팅이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과정을 촬영까지 해놓은 겁니다. 아휴. 게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저팅이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사진 찍혔는데 보시죠. 어머! 완전히. 아, 소름 끼친다. 마치 즐겁다는 듯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섭다. 2016년 홍콩 법원에서는요. 루릭 저팅은 정상적인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매우 소름 끼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살인마 저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잔혹한 살인마,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길 바랍니다. 2001년 일본의 한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설. 나오미는 얼마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지? 고통스러워하는 너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더욱 고통스럽게 해줄게.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질식시켜 고통스럽게 죽이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 소설. 정말 섬뜩한데요. 그런데 이 끔찍한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에우에는 어린 시절 온순한 성격의 독서가 취미인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추리 소설 속 사파의 마음을 빼앗긴 그.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파는 입이 틀어막힌 채 질식한 사람의 표정이었는데요. 왜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 그런 게 왜 좋아? 저는 그런 사파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조차도 되게 공포스럽던데. 그리고 어릴 적에 경찰인 아버지에게 운동을 배우던 중 잠깐 숨이 막혔던 경험까지 겹쳐지며 점점 질식의 이상 성욕을 느끼게 된 그. 그러다 급기야는 자신의 비뚤어진 성욕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에우에는 2년 6개월의 징역 판결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아니 이게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목을 조르는 거 살인미수 아닙니까? 살인미수죠. 자, 그러다 마에우에가 출소를 한 뒤에는 자신의 이상 성욕을 소설 사이트에서 글로 해소한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상 성욕. 결국 그는 자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나를 즐겁게 하고 죽어.
아 진짜 이거 하지 말지. 이건 그림이 그려지네요. 너무 끔찍한데요. 네. 이렇게 첫 타겟이 된 25세 여성 A씨. 마에웨는 그녀에게 동반 자살을 제의했고요. 그녀를 만나 산으로 향한 뒤 여성 A씨의 손발을 묶고는 난 괴로워하는 당신을 구경하러 왔어. 같이 죽을 생각은 없어. 자, 이렇게 A씨를 실신시켰다 깨우기를 반복. 그리고 정말 악랄하게도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이것이 마에웨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와, 그 사람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웠어. 그때부터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범죄의 늪에 빠진 그는 그 뒤로도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 중학생, 대학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사시켰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본인한테 희열이라니 정말 이거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뭐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네요. 바로 이 사람을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은 숨진 3명의 피해자들 공통점이 자살 사이트 가입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과 접촉한 마에웨를 체포했고요. 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증거품, 비디오 테이프도 모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후 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마에웨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마에웨는 끝까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2015년 1월 일본 나고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우리 할멈이 몇 주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되고.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한 뒤 증언에서 언급된 여대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집에서 할머니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여대생이 할머니를 죽인 범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나고야의 한 명문대 학생이던 오우치 마리아였습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가 종교 전도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걸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러는 거야?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할머니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머플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데요. 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할머니를 왜 죽였냐는 경찰의 물음에 예전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요. 다들 너무 덤덤해. 오늘 기사의 주인공들이 다 덤덤해요. 아니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이게 무덤덤한 게 더 무서워 나는.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의 끔찍한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 사실. 전에는 탈륨 중독 증상이 궁금해서 친구한테 이걸 실험해 본 적도 있는데. 2012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남학생이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 탈모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 이 학생의 몸에서 강한 독성 물질인 탈륨 성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당시 탈륨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충격 사실이 밝혀지고 나자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변호인들은 마리아가 발달 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를 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는 마리아가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피고의 장애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며 마리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뭐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서 본보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섬뜩한 건요. 재판받기 전 마리아가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던 와중에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끔찍한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네. 정말 무서운 게 이제 다들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무섭고 정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공감되는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수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 이유, 이 여인은 1993년 캐나다 전역을 공포로 몰고 간 칼라 호몰카였기 때문입니다. 1991년 폴 베르나르도와 결혼한 칼라 호몰카. 그녀의 남편 폴은 성공한 회계사에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사실 마약 중독에 빠진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그리고 칼라가 결혼한 뒤에는 자신이 칼라의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칼라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의 화를 풀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칼라는 남편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곧 집에 올 거예요. 기대도 좋아요. 그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신의 15살 여동생인 태미.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평소 폴이 처제인 태미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칼라는 태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요. 마취제가 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폴에게 태미를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이 1등이 아니라고? 네. 저도 이게 13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충격적이다. 와. 자,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도 언니와 형부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태미는 결국 사망하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불이 붙기 시작한 엽기 부부의 악행. 칼라, 이것 좀 봐. 내가 새로운 을 데려왔다고? 두 사람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했고요. 이후 소녀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뒤 인적 없는 호수와 기찻길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끝모를 엽기적인 행각이 결국 세상에 밝혀졌는데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칼라가 경찰의 모든 사실을 자백해버린 거죠. 이후 남편 폴은 무기징역, 칼라는 수사에 협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선고받게 됐다는데요. 와. 어우. 야, 근데 누가 누구보다 더 심하다 낫다라고 할 것도 없이 둘 다 너무나 그냥 악마네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또 한 번 캐나다 전역이 또 들썩였습니다. 칼라가 출소한 뒤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개명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된 거죠. 당연히 해야지. 말도 안 되는. 10대 애들을 성폭행하고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렇지. 악질이죠. 또 초등학교에 가서 직업을 구했다는 게 그쪽으로 갔네 또. 그리고 이후 추악한 과거를 숨기려고 했었던 두 얼굴의 악녀 칼라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탈을 쓴 끔찍한 악마. 과연 그녀에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2016년 9월 13일 미국 텍사스. 여대생 벤다 그리프는 지인 브라이언트와 단둘이 맥주를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6시 반쯤 한 공원의 어린이 수영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그녀. 심지어 사체는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로 불에 타 있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그녀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남자 브라이언트. 그런데 그녀와 차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숨을 안 쉬었어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을까 사체를 숨기려고 한 죄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경찰서 연락하고 그래야지 왜 그걸 불에 태웁니까? 이게 분명히 냄새가 나요. 그의 수상한 행적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약 2시간 전 새벽 4시 40분경에는 브라이언트가 한 마트에서 삽과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요. 결정적으로는 브라이언트의 집에서 그녀의 지갑과 가방, 그리고 그녀의 유골 일부까지 발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살인을 예고했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피해자 벤다 그리프가 사망하기 전날인 9월 13일 그는 자신의 SNS에 당신을 매우 흥분시킬 방법을 가르쳐줄게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벤다 그리프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에는 사망한 그녀의 SNS에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라는 정말 소름 끼치는 글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밝혀졌는데요. 브라이언트는 벤다 그리프를 살해하기 며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후 그는 여대생 벤다그리프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예고하고 끔찍한 후기까지 남긴 잔혹한 악마의 광기. 과연 그는 이 광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클리블랜드의 한 법정.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왜 이래. 어머.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2012년 9월 28살의 여성 시에티샤 쉴리가 갑자기 실종되는 걸 시작으로 9개월 뒤 38세 여성 안젤라 데스킨스, 그리고 한 달 뒤 18세 여성 시렐다 테리까지 이 클리블랜드에서 3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3명씩이나? 그런데 얼마 뒤 한 아파트 건물 차고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테이프로 봉인된 쓰레기 봉투 속에서 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다음 날 인근 빈집과 뒷마당에서 두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자, 이들의 시신에서는 성폭행 흔적까지 보였는데요. 이들은 바로 실종됐던 여성들이었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진짜. 그런데 얼마 뒤 범인이 체포됐는데요. 범인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4년 동안 복역한 바 있었던 성범죄자 마이클 메디슨.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여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리고 2016년 5월 마이클에 대한 사형 선고가 있던 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참석한 가운데 피해 여성 중 한 명,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용기를 내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니, 딸이 범인 손에 처참히 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벤은 살인마 마이클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는데요. 시렐다의 아버지가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마이클의 웃는 얼굴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울먹이자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와. 벤이 화를 내며 본인에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이 더 화나게 웃자 이에 벤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마이클의 웃음에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쏟았고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모두 다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을 2번 울린 악마의 웃음, 그 웃음의 대가를 평생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지옥에서도 말이죠. 2014년 12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한 경찰서로 들어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남자 차 번호가요. 이후 정말 다행히도 곧바로 성폭행 용의자 예프렘 이즈마일로프가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 직후 예프렘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뭔데요, 또 정체가? 불안해. 또 뭐길래. 성폭행범 예프렘의 실체.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로 재직한 예프렘은 밤길을 홀로 걷던 여성에게 접근. 경찰입니다. 밤길이 늦었으니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죠. 그런 사람 잡아야지. 니들이 그럴 때가 아니지. 여성분은 얼마나 마음을 놨겠냐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요.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성폭행해왔던 겁니다. 참, 내 정말. 아, 제정신으로 방송할 수가 없어. 예프렘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에 남긴 끔찍한 말. 사실 나 HIV 감염자야. 근데 나 경찰인 거 알지? 너 어떻게 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입 조심해. 그는 2001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그 뒤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일삼은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심해야지. 그거를 범죄에 악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를 포함해 무려 11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9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악마 경찰로 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경찰을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고통을 남긴 악마. 과연 지금 그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긴 했을까요? 2019년 4월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한 사립 유치원. 평소처럼 간식으로 제공된 죽을 먹은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구토와 실신을 하더니 무려 20여 명의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아 불안해. 먹을 거 가지고 좀 그러지 좀 마 좀. 이게 오늘 주제만 아니면 뭐 재료가 상해서 식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정도면 뭐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공안의 조사 결과 아이들이 먹은 팥죽에서 화합물인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됐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질산 나트륨? 육가공 제품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소량으로 사용되지만 만약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총 50명의 아이들 모두 똑같은 죽을 먹었는데 교사 원페이가 담당하는 아이들만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공안에선 교사 원페이를 범인으로 의심했죠. 그런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봐요, 왕윤 씨. 아니 왜 아이들이 먹는 죽에 독극물을 넣는 겁니까? 이게 다 원페이 때문이라고요. 아이들이 먹은 죽에 독극물을 넣은 범인은 원페이의 동료 교사 왕윤. 그런데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동료 교사 원페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나갔네. 말이야, 뭐야 이게 정말. 애들이 무슨 죄야. 공안 조사에 따르면 평소 두 사람은 교육 방식을 두고 말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원장에게 주의를 받자 동료 원페이 때문이라고 여겨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복수심에 눈이 먼 교사 왕윤은 독성 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을 구입한 뒤 원페이의 반 아이들의 죽에 넣었던 겁니다. 원페이가 준 죽을 먹은 아이들만 탈이 나게 되면 원페이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건 무슨 뭐야 저게 도대체. 왕윤의 만행으로 아이들은 위세척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됐는데요. 야, 진짜 미치겠다 정말. 야, 그 학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교사 왕윤은 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난 그때 애들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페이에게 복수를 해야 했다고요. 아이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후회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맞습니까? 복수심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을 이용한 그리고 빼앗았던 교사. 당신 같은 사람이 교사, 아니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친자매 언니 엘리자베타와 동생 스테파니아는 머리색부터 화장까지 비슷한 스타일로 꾸밀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2016년 2월 동생 스테파니아의 남자친구 집에서 셋이 함께 파티를 하던 중 그만 동생이 흉기에 수백 차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무슨 약간 원한이 있지 않으면 사실 수백 차례나. 너무 끔찍한데요.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언니 엘리자베타였습니다. 아니 사이가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친언니인 그녀가 동생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모두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화려하고 예쁜 외모를 가진 동생을 부러워하고 시기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늘 동생의 머리색, 화장법을 모두 따라해왔다고 합니다. 그냥 우애가 좋아서 따라한 게 아니고 카피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동생이 모델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자 언니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도사리고 있던
검은 질투심이 동생을 덮쳐버린 겁니다. 뭐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그날 동생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질투심에 눈이 먼 언니는 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고요. 특히 그토록 시기하고 부러워했던 동생의 얼굴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하는 잔인함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언니는 반성은커녕 정말 뻔뻔하고 영악하게도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정신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요. 난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다들 무심신이 미약하대. 가명을 목적으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의료진의 소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2019년 언니 엘리자베타는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3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동생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괘씸하죠. 그러니까 머리만 굴린 거지. 끝까지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악마. 최소한 사람이라면 동생이 하늘에서 더는 슬퍼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2020년 5월 3일 중국 산시성.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제발 저희 시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79세 노인 왕 씨가 실종됐다는 며느리의 신고에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는데요. 아, 가족들은 진짜 얼마나 걱정될까. 실종은 그 자체로 너무나 고통이에요. 노인 왕 씨가 실종된 지 3일 뒤 공안은 한 야산에서 땅에 파묻혀 있는 노인 왕 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곧이어 공안은 왕 씨를 생매장한 범인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범인의 정체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모관,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왕 씨의 맏아들 마모관이었는데요. 아들이 엄마를 생매장하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람들을 분노케 한 아들의 폐륜 범죄,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년 전 어머니 왕 씨는 오랜 뇌졸중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는데요. 자, 원래는 둘째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모셨지만 둘째 아들의 건강마저 악화되자 약 1년 전부터는 맏아들이었던 마모관 내외가 어머니 왕 씨를 모시게 됐죠. 그런데 냄새. 엄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짜증나게.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 왕 씨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옷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마모관은 악취가 나고 간병이 귀찮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손수레 태운 뒤 야산에 있는 폐 무덤에 생매장하는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왕 씨의 행방을 묻는 아내의 질문에 친척 집에 가신 데서 버스 태워 보내드렸어.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아니, 자기 엄마잖아, 자기 엄마. 그렇죠. 엄마예요. 아니, 진정해야 돼. 자,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아내는 곧바로 공안에 신고를 한 거고요. 잘했다. 그 뒤에 공안의 수사와 압박이 계속되자 아들 마모관은 결국 자신의 폐륜 범죄를 실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마모관은 모든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공안 조사에서 뻔뻔하게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온 집안에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자, 이렇게 반성은커녕 폐륜적인 말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요.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안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범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나중에 자기한테 그래봐요. 그런 거 왜 생각 못하죠? 그런 생각 있는 사람은 저렇게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어머니 왕 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꺼낸 첫 마디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셨던 겁니다. 2016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5살 남자아이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심각한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진찰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때린 거야? 아이는 화상뿐만 아니라 입술은 찢어지고 코뼈에는 금이, 심지어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의사는 아이가 수개월 동안 학대받은 것으로 판단,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부모가 때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부모가 처음 한 말이 엽기적입니다. 아,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 부모가 자행한 끔찍한 훈육의 실체가 저 훈육이란 말도 좀 버리고 싶네요. 훈육이 무슨 훈육이야 저게. 이 학대가 무엇이냐? 아니 애가 과자통을 뒤집어 엎었어요. 애는 과자통을 당연히 뒤집어요. 그걸 다 뒤집고 다 어지른다고. 그냥 애는 당연한 거야 그게. 목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혼낸 거죠. 애기는 다 목욕을 하기 싫어해. 5살 아들이 실수로 과자가 담긴 통을 엎으면 부모는 아이에게 주먹질을 가했고요. 아들이 스스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부모는 펄펄 끓인 뜨거운 물을 아들의 온몸에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미쳤나 보네 저거.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아이에게 학대를 가해왔던 겁니다. 저게 무슨 훈육이야. 학대 고문이죠 저거. 자기 화풀이고요. 어떤 말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악마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부모는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5살 아들을 치료해주기는커녕 아파서 운다고 좁은 고양이 우리에 몇 시간 동안 가둬놓았다고 하는. 저기다가? 저 3장 아니야? 그렇습니다. 한참 지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부모는 마지못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던 겁니다. 마지못해?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도 부모의 끔찍한 학대에 시달린 5살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끝까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악마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게 진작에 말을 잘 듣지. 난 아이가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요. 결국 5살 아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대는 훈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지난 5월 태국 방콕 2살 아들을 둔 엄마 니타 원권의 안타까운 사연이 수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가 없어요. 이 마스크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니타 원권이 자신의 SNS에 2살 아들이 해산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치료비 마련을 위해 마스크를 사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마음을 보탰고요. 니타 원권은 약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대신 들려온 끔찍한 소식. 안 돼. 아픈 아들의 치료비로 모금을 한 여성이 아들에게 표백제를 먹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약을 먹여야지 왜 표백제를 먹여요? 아니 왜 그랬대? 뭐야? 아까는 뭐 도와달라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나는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마스크 팔지 않았습니까? 아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니타 원권의 만행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살 아들의 병원 검사 결과 니타 원권의 아들의 위와 장에서 표백제, 세정제 등에 쓰이는 산성화학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해산물 알레르기는 없었는데요. 사기친 거야?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엄마 니타 원권이 2살 아들에게 강제로 표백제를 먹여 아파 보이게 한 뒤 거액의 모금액을 갈취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2살 아들을 이용해 모은 이 돈은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럼 도박비 벌려고 아들들한테 표백제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맞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더 충격받을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상습범이구만. 2018년 니타 원권은 자신이 입양한 4살 딸이 희귀 질환에 앓고 있다면서요. 기부금을 모금하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했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2019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죠. 그런데 4살 딸과 2살 아들의 증상이 너무나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전해진 뒤 일명 표백제 엄마로 불리게 된 니타 원권은요. 현재 아동학대,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엄마가 아닌 범죄자 니타 원권의 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미국 테네시주
모 동물보호단체가 한 사육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곳에 가둬두다니. 얘 정말 제정신이야? 철장 안을 확인하고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뭐예요? 또 이거 동물학대? 그러게 동물학대인가? 왜? 당시 현장에는 50여 마리의 개를 비롯해 토끼, 닭, 고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철제 사육장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철제 사육장 안에 어린아이, 18개월 된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안 돼. 18개월짜리 아이를 왜 저기에 가둡니까? 뭐야, 동물도 아니고 뭐야 저게? 당시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한 경찰이 한 말. 아이는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었고 매우 굶주려 보였습니다. 아이가 있던 철장 위에 음식과 쓰레기가 뒤범벅돼 있었고 철장 안에는 바퀴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바닥에는 오물이 가득해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철장 주변에는 수많은 쥐뿐 아니라 무려 3m 길이의 뱀까지 기어다녔는데요. 저런 환경에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면역력도 약할 텐데. 어떤 인간들이 저런 짓을 했나 너무 궁금한데요. 자, 믿기 힘든 사실은요. 철장에 아이를 가둔 범인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여기 들어가 있어. 바로 아이의 부모, 가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철장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고 아이의 부모를 찾았을 땐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잠이 오니?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학대한 엄마와 계부, 의붓 할아버지 등 3명을 아동학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철장에 자녀와 함께 부모의 자격까지 내동댕이 친 비정한 악마들이었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20년 3월 중국 푸저우 출장 때문에 집을 나선 장 씨 부부는 1살배기 아이가 보고 싶어서요. 휴대폰으로 집안에 설치해두었던 실시간 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홈 카메라를 보고 충격에 빠진 장 씨 부부. 대체 그가 본 게 무엇이냐? 뭐 하는 거야? 아우 때려 때려. 아니 아우 저 깐난하게 뭐 한다고 때려. 아 뭐야 왜 코를 왜 꼬집어? 아니야? 한 여성이 아이의 머리를 과도하게 젖혀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데요. 1살배기 아이를 학대한 여성이 대체 누구냐? 저희가 출장 갈 동안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평소 출장이 잦았던 장 씨 부부가 1살배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고용한 보모, 저우였습니다. 부부는 보모를 구하긴 했지만 집안에 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틈틈이 아이를 지켜보던 중 카메라의 존재를 모르던 보모 저우가 아이를 학대하는 현장까지 포착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출장 가서 그 화면을 볼 때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그럼 바로 올 수도 없고. 지금 뭐 해야 될 일은 있고 이거. 아니 근데 보모들이 선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선량하죠. 저런 인간들 때문에 괜히 오해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상을 보고 장 씨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진단 결과 보모의 강제 식사로 인해 흡인성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1살이? 아니, 말도 못하지, 뭐 힘도 없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말을 못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보모 저우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한 아이 학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요. 얼마나 밥을 안 먹든지 짜증이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1살밖에 아이를 보모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말 자신의 죄를 꼭 깨닫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산모로 보이는 46세 여성 클라리스와 그녀의 딸 데지레는 911에 전화해 태어난 아기가 숨을 안 쉰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아이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911에 연락한 두 모녀는 얼마 뒤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모녀는요, 갓 태어나 숨진아기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숨진아이의 진짜 엄마는 오초아 로페즈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자, 오초아는 임신 9개월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오초아는 SNS에 아기 용품을 나눠달라라는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기 용품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클라리스와 데질의 모녀의 메시지를 받고 집을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모녀는 집을 찾아온 오초아를 처참히 살해. 왜? 그리고 극악무도하게도 의학 지식도 전혀 없는 두 사람이 아이를 뱃속에서 강제로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인터넷에 입원비를 모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엄마를 죽여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오초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모녀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두 모녀가 인간 이하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니,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고요. 2017년에 클라리스가 아들을 사고로 잃었는데 그 상실감으로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죄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한 가족의 미래까지 모두 짓밟아 놓은 겁니다. 남은 가족들 있잖아요. 죽은 엄마랑 그 아기. 그 남은 가족들은 이게 뭐야? 이건 너무 무섭다. 2017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에스트코트에 위치한 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어선 뒤 한 말입니다. 제가 인육을 먹는데 질렸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자수를 한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가방 속에는 훼손된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끔찍한 살인범의 정체.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통 치료사 니노 은바타였는데요. 그가 이토록 소름 끼치는 만행을 저지른 이유. 어느 날 주민 마구반에는 전통 치료사 은바타를 찾아가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무티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통 민간 의술로 약재이자 부적처럼 여겨지는 무티 제조를 부탁했습니다. 젊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살점을 먹으면 행운이 올 것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끔찍한 처방을 내린 전통 치료사 은바타. 결국 주민 마구반에는 이 끔찍한 미신을 믿고 전통 치료사 은바타와 함께 25세 여성 자넬라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요. 숨진 여성의 신체를 훼손해 약재에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은바타가 경찰에 자수를 한 뒤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요. 그의 집에서 훼손된 신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 수백여 명을 현혹시켜 무덤 속 시신까지 훼손한 그 무덤을 파면 악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미신을 심어주며 시신을 꺼내 자신에게 가져오게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치료사인지 살인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죄의식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런 짓을 반복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후에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신형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잔인하게 해친 사이코, 엽기 범죄. 하지만 이젠 평생을 죄책감 속에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